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네가 해라 이런 말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필요할 때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시간 내주신 게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이 이제 최대한 사실 위주고요. 피셜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Q&A를 하긴 할 건데 이 대놓고 질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따로 저희가 그 신청서, 상담 신청서 드린 거에다가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 교과 선생님이라거나 매니저에게 카톡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먼저 어제 제가 이제 오늘의 행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리허설을 할 때 이제 원장님한테 컨펌 아닌 컨펌을 받으면서 저에게 3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을 좀 천천히 해라 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몰아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네가 감히 내 수업에 잠을 잘 수 있겠니? 라는 마인드로 몰아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할 때 제가 스스로 저의 이 텐션이 올라가서 소위 인강을 들었을 때 1.5배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의 속도가 제가 원래 수업을 할 때 속도와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좀 많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학부모님이시든지 만약에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은 제가 먼저 보고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텐션을 낮추고요. 또 제가 좀 목소리가 지금 약간 낮춰서 텐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좀 이제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귀가 아프시면 또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손에 들어주시면 제가 이게 속도와 소리의 문제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장님이 이제 지령 아닌 지령이 유머 코드를 좀 넣어라 였었는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많이 재미없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수업을 할 때에는 이 웃음을 유도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긴 한데 그것이 좀 이제 저를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통해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보란 듯이 뻔뻔하게 제 자랑을 해서 어떡하라고, 난 잘났는데 너도 잘나봐, 이런 식으로 헛웃음을 많이 유발하는 편이다 보니 이 설명의 코드에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양해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머님들께 사실적인 정보 위주로 좀 전달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마지막 리허설 때는 저의 추측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교정을 해서 지금 드린 자료는 사실 위주의 데이터니까요. 어머니들께서 충분히 100%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거는 설명에 진행을 할 때 이제 많이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지 않으면 특히나 제가 팩트 위주로 전달할 때 적어도 오늘의 이 자리에 드리는 말씀이 학부모님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 데이터로서 제가 그만큼 수능이라는 시스템과 우리나라 입시에 진지하게 임해왔다는 점과 또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생이 대학교 올라갈 때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진지하게 임해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거고요. 밑에는 이제 제가 저자로 참여한 건데 검수진 아니고 직접 제가 저술에 참여한 회사만 적어 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5단계에 거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취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왜 마련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현행 입시 제도가 어째서 이런 개편안을 가져왔느냐. 개편이라는 말은 결국 바꿔야 된다는 뜻인데요. 왜 바꿨을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거라는 것을 현재 상태를 미루어 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가볍게 해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개편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정리할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긍정과 부정적 측면 모두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이 전망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원장님께서 저걸 가장 길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임의로 조금 짧게 줄였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설명이라거나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여기 모셨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일이 됐죠. 10월 10일에 발표되었었고요. 대입 개편 시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요 뒤에 이제 시안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요.
그 시안이란 말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에 이제 세종 내지는 서울에서 대국민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학부모님들과 공교육 선생님들 내지는 저희 같은 사교육의 어떤 전문가들도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서 내년 2월에 대입 개편 확정안이 나온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불확정적 요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입 개편 시안에서 내용 중심으로 봤을 때 개정의 여지라거나 변경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사실 10% 이하라고 봅니다. 사실 거의 확정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변화는 크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개편안을 확실히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 대입 개편안이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너무나 맞지 않은 현재의 대입 제도를 이제 뜯어 고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충분치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짚고 나중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확정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벌써 빨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개편안이 나온 뒤에 가장 요즘 사실 정보를 구하기 쉬운 부분이 블로그라거나 어떤 게시물보다도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또 교육 전문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40개를 넘어갈 때부터 영상 개수를 이제 세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유튜브 시청 기록을 봤는데 국내에서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육 전문가들의 채널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110개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많은 영상을 본 이유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들 속에서 그릇된 정보라거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약간 든 생각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상 100여 개를 보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서울말을 잘 하십니다. 다 표준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분께서 서울대 교수님이셨는데 전라도 억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공적 채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장님과도 같은 의견을 제가 어제 공유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마련하는 모든 영상 설명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QR 코드를 제가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조금은 저희 부산의 학부모의 입장에서 부산의 선생님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쓴 이런 사투리에 담겨 있는 정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69명입니다. 저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교직원 다 빼면 몇 명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재 저희 재원 중인 학생들 학부모님이 다 합치면 170여 명쯤 되시고요. 그분들만 가입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제가 넣었다가 원장님이 어제 빼라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넣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입시가 과연 어땠기 때문에 개편안이 나왔을까? 이번 대입 개편안이요, 크게 3개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4개의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뺐었습니다. 그래도 4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내신 개혁이고요. 두 번째, 수능 개혁이고요. 세 번째가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세 번째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작년에 또 올해 같은 작년에 이제 이런 입시 자료들이 누출되거나 또 우리가 강남에서 수능 출제 쪽집게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출제위원이 나중에 이제 나와서 내가 뭘 냈다라는 것을 퍼뜨린 거죠. 돈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입시 기관들이 약간은 그런 금전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공신력을 만들려는 어떤 조작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이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시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가 평가 역량의 향상입니다. 이 평가 역량이라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면 2025년이면 적용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변화 과정이고요. 현재 입시제도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입니다. 수능이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현재 학부모님들께 대부분 수능 세대이실 겁니다. 그 이전에 학력고사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성적을 산출할 거냐인데요. 거기에서 현재 수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고 사실 선택 과목이 아니지만 나머지 국어의 경우에도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 탐구의 경우에는 사회탐구 9개, 과학탐구 8개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선택 과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선택 과목에 표준 점수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많이 틀린 문제를 맞춘 친구에게는 오 잘했다 가산점을 줄게 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정규분포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이제 맞춘 친구가 줄어들수록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하면 그걸 맞춘 친구에게는 가산점을 얹어주고 반대로 그런데 많이 맞췄다고 해서 감점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100점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을수록 그걸 맞춘 친구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실시된 이 국어와 수학, 탐구는 뒤에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점수차를 보시게 되면 가장 컸을 때 5점 정도 국어에서 수학에서는 올해 6편 같은 경우에 8점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합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같은 수능이 왔다 말씀을 드리면 합산 점수 12점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준 점수 12점이면 대학 3개에서 4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한, 중경, 예시라고 하잖아요. 4개 단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더군다나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 특성에 따라서 이 점수가 표준 점수가 1000점 만점으로 비율에 따라 환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적을 고른 친구, 이과라고 예를 들고요. 이 친구가 엄매를 치고 미적을 친 친구와 반대로 화작과 이제 미적을 황토를 친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같은 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는요. 이 점수가 12점이 아니라 34점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합격이 갈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불편한 점은 그 두 친구는 모두 원점수 기준 100점이라는 겁니다. 국어 100점, 수학 100점을 맞았어요. 문제를 다 맞췄다는 얘기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 건데 같은 100점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환산 점수에서 30점 차이가 난다는 건 예를 들어서 후보로 치게 되면 한 60번에서 70번대까지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표준 점수와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지금 대입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탐구 과목의 경우에 더합니다. 자, 이번 7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이미 7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고요. 특히 과학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2 과목이 예전에 이게 이제 서울대 갈 거 아니면 안 치는 과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이 2 과목이 과학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공을 갈 예정이라면 그런 친구들은 원래는 물리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화학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기계공학을 갈 친구가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거죠. 왜?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고등학교 내내 수능만 바라고 공부했던 것들이 정작 대학에 가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학업한 내용과 전공 적합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내신에서도 지학을 선택을 했다. 저희가 줄여서 지학이라고 하는데요. 지학 공부를 쭉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생활기록부에 3년 내내, 2년 동안, 2학년, 3학년이 지학으로 찍혀 있는데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너는 왜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점수 받으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본래는 천문학을 생각했으나 꿈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소설은 이 입학을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겪어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 이 선택 과목 표준 제도가 그래서 과목 간 유분리를 많이 조성했고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입시만을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적성과 맞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이 수능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신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가로 하나 얹은 건데요. 어제 제가 이제 급하게 얹느라 좀 순서를 헷갈린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는 작년 입시 자료입니다.
작년 입시 자료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과로 몰리고 있고 또 이과 중에서도 의치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자료고요. 데이터는 참조로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신에서 역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현재 내신은 성적 산출이 이제 9등급 상대평가 제도입니다. 자, 상대평가라는 것은 점수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등수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석차의 비율에 따라서 이 컷을 끊어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그것이 현재 9개의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가 사실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렇게 예쁘게 눈에 보기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요. 자, 4%에 들어가 1등급을 받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고교생들 같은 경우에 전교생의 비율이 200을 넘는 학교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고등학교가 180명에서 19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0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8등 안에 들어도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고 싶다면 그 과목에서 전교에서 7등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 과목 7등 내에 들지 못하게 되면 어느 한 과목은 반드시 2나 3이 뜨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미화된 기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술형에서 글자 하나, 토시 하나가 점수를 좌우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점수로 매긴 거였다면 다행이겠지만 등수가 갈리는 건 그 친구의 작은 실수 하나로 한 등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내신에서 이 친구들이 1, 2등급 사이에선 불행하란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7등까지 1컷이었는데 8등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둘의 원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0.1점 차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 평균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것일까? 되게 딜레마일 수 없는데 또 그렇다고 등수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근근히 유지되어 오긴 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과열 경쟁이 유발된 게 맞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이 키워드는 사실 뭐 어제 온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격차를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학령 인구가 쭉 감소하는 추세로 가 있고요. 특히나 20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대략 20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의 감소는 숫자 20만이 아니라 전체 비율에서 4분의 1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4명이 1등, 2등급을 받았다가 3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8명이 2등급이었다가 7명은 6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그 격차는 커질 거고요. 특히나 고등이 될 친구들을 보게 되면 더 큰 예상이 됩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숫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이라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대로 가게 된다면 뭐 많이 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게 되면 전교 2등이나 1등이 아니면 1등급을 못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제가 가장 최신화된 자료고요. 통계청에서 받은 인구 비율입니다. 그냥 퍼센트로 보시게 되면 부산의 현재 10대는 7.87%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9.39%죠. 서울은 7.57%라고 되어서 선생님 부산보다 서울이 청소년이 적네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총 인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산의 현재 인구가 제가 반올림에서 300만 조금 넘고요. 300만 3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인구는 제가 여기 지금 전체 인구가 다시 하는데요. 전체 인구가 900약 40만쯤 됩니다. 경기는 1,3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의 7%와 여기에서 7%는 모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4% 내지 8%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바운더리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 비율대로 환산했을 때 청소년 숫자를 보시면 서울에 71만 명의 10대가 있고요. 현재 경기는 128만이지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너무 슬퍼서 이 숫자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26만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25만 8천 명입니다. 서울 경기는 제가 1000단위를 잘라버렸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부산은 키웠습니다. 사실 25만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에 지금 청소년이 적은 상태이고요.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사실 전문계를 선택한다고 보았을 때 일반계라거나 특목고를 지원할 친구들의 숫자는 반토막이 나게 되겠죠. 그럼 13만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반대로 경기의 경우에는 작년자 제가 비율을 봤을 때 이 128만 명 중에서 일반계고를 선택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풀 자체가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각 지역별로 나오게 된 서울대 진학자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되게 작은데요. 제가 그냥 퍼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전체의 1%가 서울대에 갑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전체의 0.47% 가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경기와 비교를 해보니 경기 0.55% 큰 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숫자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130명 갈 때 경기는 800명 갑니다. 근데 인구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경기 인구 비율이 저희보다 한 4배 조금 더 넘거든요. 근데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서울대 진학자의 비율의 숫자는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부산이 공부를 못합니다. 저는 여기에 담지 않은 과거의 기록이긴 한데요. 제가 2017년도에 한번 교육청 관계자분과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쩌다 보니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성취도 평가라는 걸 쳤습니다.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치는 시험인데요. 그 시험에서 지역 단위의 성취도를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해왔던 시스템이고 지금도 하긴 합니다만 현재는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많은 학교가 응시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그나마 모집단이 컸던 때가 2015년인데요. 2015년 쳤던 성취도 평가에서 부산 지역의 전체 학력이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D, E 구간 중에 E 구간에 있고요. 이 구간 내에서도 1, 2, 3, 4 계층에서 3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하나 물어봤었습니다. 부산이 누구랑 동등합니까? 라니까 가장 비슷한 숫자가 전라남도 화순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부산이 그렇다고 다 바보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변 친구들을 보고서 내가 얘보다 잘해, 쟤보단 잘해, 내가 그래도 전교 1등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결국 대입에서는 전국 단위의 오픈된 경쟁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수업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산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또 제가 올해 또 얼마 전에 서울에 이제 교육박람회를 갔다 왔을 때 느낀 건데요. 서울과 부산 또는 경기와 부산의 이런 교육 현장에서라거나 심지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선생님의 생각조차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박람회에서 많이 보고 느낀 것들을 지금 부산에서 현직 교사를 하고 있는 대학 동기들에게 얘기했을 때 대학 동기들조차 현재 부산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들조차도 어쩌겠어 부산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역이 부산이니까 부산답게 공부하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산에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시선은 조금 더 그래도 지금보다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내신 제도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건 제가 이제 다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국가들이고요. 그러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상대평가로 내신을 치르고 있고요. 또 유엔이 좀 말씀드린 192개 국가 중에서 이런 고입, 그러니까 대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대평가가 조금이라도 관여되는 대학 국가의 숫자가 2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후진적인 체제로 대학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 형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현재 평가 제도가 아까 제가 선발 과정에서 이 내신이라는 것은 결국 시험을 치고 나서 얻은 점수로 등수를 가리고 등급을 주는 제도였다면 애초에 그 점수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시험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객관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객관식 선다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객관식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서술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산 지역에서도 중학교의 경우 많은 학교가 이미 50%의 주관식 서술형을 출제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적어도 40%, 이미 많은 학교는 70%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서술형이 저는 가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서술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현재 부산에서 나오고 있는 서술형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들이거든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답을 썼을 때 그게 과연 서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키워드 두 개가 표현과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잘 표현해야 점수를 주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에서 평가제도는 정답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이 시험지는 제가 학교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지만 요 근방에 있는 학교의 고등학교의 작년 시험지이고요. 그때 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이 기준에 맞게 쓴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에서 6단어여야 되고요. 명령문이어야 되고요. 또 이제 행동해야 될 내용들을 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나무랄 데 없는 정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감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달라서라는 얘기를 정말 그 선생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저도 좀 분을 참지 못해서 강하게 어필했었어요. 그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해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면 대놓고 말씀하시라 학원 선생님한테 제가 확인해 봤다라는 말씀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당당했었거든요. 결국 그 친구는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평가 구조가 과연 이게 서술형이 맞는가 또 앞으로 하게 될 교육제도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 역량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서논술형이 곧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현재 입시제도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에서는 그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에 있었던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이과, 문과가 분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과, 자연계들은 과학 탐구를 치고 또 문과, 이 인문계들은 뭐 사회 탐구를 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국룰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선택할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통합과학, 통합사회 두 개를 모두 쳐야만 합니다.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탐구 시험지에는 이제 사회과학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바뀌게 된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고요. 세부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과목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긴 하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요 세 과목, 국영수의 세 과목은 모두 고2 때부터 배우는 선택 과목의 범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는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 1, 영어 2라고 된 이 과목은 2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어 과목인데요. 현재 많은 학교들이 이 과목의 교과서를 안 쓰고 있었어요. 개정된 지 벌써 5년이지만 이 교과서를 그대로 실시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이 됩니다. 그럼 2학년이 되게 되면 교과서는 나눠줘요. 근데 그 교과서의 내용이 실제 중간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비율은 정말 많은 학교가 15%입니다.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사용하셨던 이 교과서가 굳이 또 수능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영어는 건들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과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통합, 수상, 수하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사실 대수라는 속에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학에서의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서 그 심화 수학이란 말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국영수는 2학년, 3학년에 배우는 과목을 토대로 수능을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탐구인, 이 공통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물론 이름이 이제 1, 2로 바뀌게 되고 분과가 된다고는 하지만 고1 때 이제 이걸 학교에서 하게 되거든요. 1학년 과목입니다. 이건 실제로 바뀌는 고교학점 제도에서도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에 응시하게 되는 공통 과목이라서 요걸 1학년 때 공부하고 나서 2, 3학년 동안 이걸 보지 않다가 수능은 다시 이걸로 쳐야 되는 딜레마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수능은 여전히 그대로 현재처럼 표준 점수가 들어가고 상대평가이고 등급으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심화 수학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요 심화 수학이란 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왔던 저희 발표안에 제가 있는 부분을 딱 캡처해 왔습니다.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법이나 교육에서는 이 토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편 이거였습니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냥 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불편한 진실은 의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계 전체를 아우를 때 첨단 분야란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미적분 투와 기하. 오히려 지금의 선택 과목에서는 기하면 기하고 미적이면 미적이었는데 미적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와 기하를 묶은 이 수업을 대신 절대평가로 하겠다. 요 말은 사실 그겁니다. 이제 수학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뭐 실시하는 제도가 애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해서 절대평가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평가 제도보다는 공부할 내용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의 관건은 이거 같습니다. 대학에서 특정 과목이 이제 어떤 특정 대학의 전공 교과들이 이제 학생을 선발할 때 이 심화 수학이 만약 개설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필수적으로 응시하게 만든다라면 사실 거기에 가기 위한 학생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험을 쳐야 되고요. 그럼 사실 이건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대입 개편 시한에서 저는 굉장히 비겁함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선발 과정은 교육부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입장이고요. 그러면 대학 쪽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오고 싶으면 뭘 할지를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심화 수학의 경우 이게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지정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 소위 말한 스카이 세계대학은 이미 지정한다는 입장으로 거의 굳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이공계들에게 학습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일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였었습니다. 선원수령 수능이 들어오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융합적 학습이란 말이 무엇이냐? 사탐, 과탐을 아우르는 거죠. 그럼 사실 융합학습이라는 게 탐구를 통해 실현된 것 같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이 말이요. 현재 수능 영어 출제 지도 안에 매일 나오는 늘 나오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범이라는 거죠. 이게 이 사회란 말과 과학이란 말이 사탐, 과탐만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 전체의 지식을 포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논리적 사고 역량을 묻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논리적 사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하는 과정은 선다형 객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이 결국에 의미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친구의 생각을 증명해야 되고 글이든 말이든 길게 풀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원수령 수능은 없다라고 또 못 박진 않았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어도 4, 5년 안에 다시 또 말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 멘트들이 합쳐지게 되면 지금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고등 내신에 IB형 평가를 도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IB의 키워드 2개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런 멘트들을 봤을 때 지금 이 개편이 수능 개편이 절대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내년 이후로 되어야겠지만 사실 저는 강하게 바뀔 거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제 피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다음 키워드가 사실 함정이긴 하지만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수 기준으로 90점을 넘기면 A를 주고요. 80점을 넘기면 B를 주는 지금의 중학교 채점 방식이고 수능 영어 방식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의 성취도를 A, B, C, D, E로 부여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옆에 석차 등급대로 자른 5등급을 병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석차 등급 5등급 제도는 마찬가지로 어쨌든 등수를 끊겠다는 거죠. 물론 근데 그 등수의 범위가 예전에 1등급이 4%였다면 이제 10%로 커졌고요. 예전에는 2등급까지 11%였다면 이제는 24까지 커진 건 분명히 큽니다. 커지긴 했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등수까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글쎄 정말 나아진 걸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맨 위에 올라갈 친구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대평가를 표시하긴 하지만 이 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는 좀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정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2등급을 한다는 것이 사실 지금 고등 내신에 2등급 나왔다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노력형 천재이거나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받쳐지지 않으면요. 2등급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평가 제도에서 2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제도에서 2등급 들어갔다는 것은 원래 3등급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신 3이라는 것도 사실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말 2등급이라는 말은 큰 어떤 그 경계선에 넘어와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개혁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개혁하겠다. 선원수령, 서수령과 논수령을 확대하겠다. 비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전에 갔던 서울에서 이 교육 박람회에서 그때는 이게 오프 더 레코드여서 공교육 선생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아침 10시부터 가서 오픈하자마자 막 정말 속된 말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고 기웃기웃 거리고 실제로 사설 그 컨퍼런스 다 들어가니까 그 입구에 서신 게이트 선생님이 들여보내 주셨어요. 마지막에 있던 그 부분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컨퍼런스였냐면 실제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시범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마지막에는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나온 직원들이 앞으로의 가이드맵을 이제 로드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금지여서. 근데 거기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 50% 정도는 현재 서술형처럼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쓸 수 있게 줘서 한 50% 정도는 기본 점수에 가깝게 주되 뒤에 50%에서 그 친구들의 역량을 보겠다 였었고요. 두 번째가 2대 6대 2였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을 20%를 주되 그 객관식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거라면 60% 정도의 단답형이나 서답형을 줘서 기본 점수 60을 주고 마지막 20%는 변별력을 추구하기 위한 구간이어서 정말 순수 논술로 내겠다. 두 가지 정도 안건이 있었고요. 나머지 안건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들의 이런 선호도 평가의 조사에서는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쪽이 압도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논술의 점수가 커지는 것을 이게 반기지 않더라고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H 여고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H 여고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직 선생님으로 있는 저의 대학 동기가 젊다 보니 소위 말하는 연수는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나 저는 아직 총각이고요. 그래서 바쁠 텐데 방학마다 방학 기간 중에 90%를 세종이라거나 서울에 가 있습니다. 연수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 내용의 절반 정도는 앞으로 실시될 고교학점제에서의 선택 과목 역량 훈련이고요. 나머지 절반이 이 논술형 평가에 위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온 상태고요. 논술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는 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그 대입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가 서울에서 직접 들어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할 때 이 학교 간의 이런 성적 평가에서의 공정성을 가장 해치는 게 무엇이냐? 이 범위의 학습 절대적인 양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교일수록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급간을 잘라내는 것이 현재는 많이 힘들었다 보니 그 학교의 학습 양과 난이도를 굉장히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1, 2, 3등급이 나와지니까요. 만약에 조금만 쉽게 시험을 내게 되었다면 막말로 100점이 예를 들어서 8명 이상 나왔다. 그럼 8명 전부 1등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또 동점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2, 3등급 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가 져야 되니까요. 제가 이거는 수치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영어를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때 가장 크게 차이 났던 학교들이 이 남구 수영권에서 시험 범위 전체 비율의 차이가 약 2.4배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제가 이제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비율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 공부해야 될 텍스트의 개수가 2.4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지만 시험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학습 양이 순수하게 2.4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외고나 국제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학교의 2배 이상의 공부를 하되 그 지문의 레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고생들의 경우에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현재 고3인 외고생 한 명이 제가 이제 고1 때 케어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부교재가 1학기 때는 리딩 파워라고 하는 소위 고2 교재였고요. 2학기 때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내신 범위에 수능 특강이 들어갔고요. 그 친구 2학년 1학기 교재가 경찰대 기출문제집이었습니다. 경찰대 1차 시험은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철학자가 와도 100점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너무나 은유적이기 때문에 주제가 뭔지를 물었을 때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선생님 중에 절반 이상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걸 내신에 썼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또 다양하겠지만 그렇게 학교마다 공부해야 될 분량의 격차가 크다면 과연 이 2등급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동일할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범위와 심화 여부를 학교에 대해서 각각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크게 논의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교재 선택권을 좀 줄인다라거나 아니면 학년 제한에 거는 거죠. 지나친 심화 지문을 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영어는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랄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 투명성을 위해서 에듀테크라는 것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 에듀테크는 이 선원수령에 연결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썼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과정에서 평가해야 될 항목이 어떤 사실적 정보와 지식이 양만이 아니거든요. 논리적 완결성, 또 표현의 간결성, 혹은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 예를 들어서 한 1000자 정도의 글을 학생들에게 쓰게 하면요. 제가 보더라도 어떠냐면 약간 한 3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비포지 안에 약간 강경파인 사람과 근데 너무 소심하게 약간 근데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려고요 라는 사람과 다시 난 중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글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평가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원수능 평가의 가장 모범 국가라 할 수 있는 뭐 프랑스라거나 영국이나 미국이 있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여전히 선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대입제도 시험인 SAT라고 해서 이 논술형 시험을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폐지했었습니다. 그 평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패한 일을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큰 차이는 뭐였냐? 미국의 경우에는 그 선원수능 평가를 위해서 동일한 사람의 이 작성 답안을 7명의 사람이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의 평가 점수에 평균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 평가관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거죠. 무작위 출제이긴 무작위 선정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치 성향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다라면 공화당 성향의 선생님 5명이 있고 민주당 성향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답변한 내용들이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는 기계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의 보관이고요.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이제 박람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혹시 어머님들께서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지금 핸드폰 여기 찍으시게 되면 이 글자를 이제 그 사진에서 핸드폰이 다 끌어주지 않습니까? 저희 이걸 OCR 기술이라고 합니다.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이 글자들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레벨의 정도를 이제 다 단계로 나누는데요. 작년을 기점으로 이 글자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한 6배 증가됐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공개했거든요, 작년에. 그 전까지는 갤럭시라거나 아이폰에서 이걸 담아낼 수 없었어요. 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작년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이나 갤럭시들이 이 글자 인식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남학생이 쓴 글자를 저도 못 알아보는데 기계는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과제를 특히 방학 과제 같은 걸 줬을 때 이게 쓰기가 많으면 제출했을 때 보고서 알아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영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투표를 했었어요. 그 친구의 그 일부 글자를 그냥 거기만 자르고 제가 이제 여전히 저는 이제 오전에 대학생들 또는 재수생들 수업을 하니까
그 성인층들에게 이제 이걸 띄워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글자 같느냐 했더니 일본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었고요. 히라가나다 또는 가타카나다 얘기했었고요. 근데 한국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을 기계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전체 내용을 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알아볼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 글자들을 통해서 이 친구의 필기 습관을 그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이 문맥과 이 글자의 형태는 무엇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봤던 그 한 3개 정도 업체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정확도가 97%를 넘어섰습니다, 벌써. 그럼 반대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악필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의 생각을 썼고요. 내가 사실은 거의 소크라테스급의 철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가 나의 글씨를 못 알아보게 되면 저는 탈락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계도 못 알아보는 네 글씨는 탈락이야 라고 했을 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왜냐, 시험을 치른다는 건 시험이 요구하는 제도에 맞게 내가 뭔가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뭐 난 내대로 써버리게 되면 그건 인식이 안 되겠죠. 그만큼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인식된 글의 내용을 컴퓨터가 현재 통상적으로 한 14개 정도의 관점에서 소수점 2자릿수까지 점수를 매겨줍니다. 논리적 일관성, 어휘력, 논리력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눈으로 봤는데, 중학생이 쓴 그 글짓기 한 내용을 이 점수로 환산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2초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자신이 있는 거죠. IT 강국.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에듀테크 기술의 선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재작년에 제가 갔을 때 신생 업체였어요. 부스에 2명 앉아 있는 진짜 신생 벤처 업체였었는데, 제가 올해 올라갔더니 부스의 크기도 압도적이었고요. 이 설명하는 직원들의 숫자만 2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2년 전과 작년에 그 늘 같은 팀장님 만났으니까 안면이 있고 저는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지간한 식당에 3번쯤 가면 단골이 되어 있고요. 총각 또 왔나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제 한 번 갔을 때도 저와 비슷한 사이즈의 고객이 있다면 같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이요, 제가 괜히 친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놀라서 말씀드렸어요. 되게 많이 컸네요 라고. 그러니까 무심결에 언어가 필터링이 안 된 거죠. 클래스 되게 많이 컸네요 했더니 국가 지원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업체가 지금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부를 창출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시범학교에 들어가고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싱가포르 전체의 모든 학교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집단이 실험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정확도는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혹시나 선원수령이